연초는 말할 것도 없고 하반기가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전망은 정말로 비관일색이었습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었고요. 그 가격 하락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반도체 경기에 대한 전망이 대단히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 제가 모두의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반도체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반도체 산업이 2018년도까지 소위 말하는 이제 슈퍼황을 누렸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데이터 센터 등 그 전 세계 IT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또 AP 같은 로직 디바이스 시장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다가 2018년 한 1년 전이죠. 1년 전까지 이제 예를 들면 뭐 메모리나 낸드 프레시의 가격이 이 정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1년 동안 급격히 이제 감소를 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 가격이 감소하는 것이 이제 정체가 되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이제 아직 이 IT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거기서 물론 해결되면 빨리 IT 경기가 회복이 되겠지만, 그게 여전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이슈가 계속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변화가 이제 또 오게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5G 시대, 5세대 이동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의 그 침체 현상이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되지 않겠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튼 바닥권에 도달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의 힘을 받아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5G 통신 서비스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통신업체의 그 클라우드 투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전에 2018년 이전까지 그 반도체 경기가 좋았던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그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지금 시장에서도 굉장히 팽배하고 그런 상태이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전망을 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스마트폰 중심의 지난 10년간 스마트폰이 출시가 돼서 스마트폰 중심의 인터넷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포함해서 그것이 반도체의 산업을 성장하는 드라이빙 포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의 이 성장이 정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돌파가 필요한데, 다행한 것은 이제 5세대 이동 통신, 지금 4세대 이동 통신보다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13배 이상 빠릅니다. 그래서 그걸 기가 시대라 그러죠. 초당 1기가비트 이상의 데이터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5세대 이동통신이 내년 8월에 동경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 세계의 대도시에서 5세대 이동통신이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동시에 이제 클라우딩 비즈니스는 뒷받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뭐 추측을 해보면 5세대 이동통신이 이렇게 우리가 워킹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보통 6개월 내지 한 8개월 전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물리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봐도 내년에 동경올림픽이 시작되고 뭐 내년 말부터 전 세계 큰 도시들이 5세대 통신을 통신망을 가동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내년에 뭐 1, 4분기, 2, 4분기에는 소위 말하는 이제 클라우딩 비즈니스 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들이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새로운 메모리가 필요하고 또 새로운 로직 디바이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되면 이제 더 이상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정체되지 않고 이제 서서히 증가할 수밖에 이렇게 올라오는 없다. 형태로. 제 궁금증이기도 하고 아마 시장에서 이런 궁금증도 있고 할 텐데
그 이번에 반도체 경기 둔화 이 부분들은 폭도 좁고 그다음에 시간도 좀 빨리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부터 이렇게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한번 반도체 경기 둔화가 시작되면 반도체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기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 조금 좀 짧게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아마 이제 저도 반도체를 올해 36년째 하는데요. 예. 반도체의 산업의 히스토리를 보면 예. 원래 반도체 산업이 처음에 이제 컴퓨터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노트북이나 그 데스크탑 같은 컴퓨터가 쭉 이끌어갔던 거죠. 그렇죠. 그 이끌어가는 시대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예. 그때는 많은 공급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공급업체가 많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09년도에 스티브 잡스 즉 애플이죠. 애플에서 그 소위 말하는 아이폰 3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그때부터는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이 쭉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 사업이 똑같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클라우딩 비즈니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시에 쭉 성장을 해왔을 시기에는 우리 반도체의 소위 말하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경쟁하는 나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예. 사이클을 크게 안 타고 계속 작은 사이클 가지고 성장을 해왔던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고, 예. 그럼 새로운 이제 시장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런 새로운 시장을 5세대 이동통신을 통해서 예. 우리가 5세대 이동통신이 시작되면 우리가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 뭐 대표적인 새로운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라든지 그 다음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IoT, 또 인공지능 이런 새로운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우리나라보다 더 강국인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특히 추격하는 중국이나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장이 아닌 새로운 시장이 크게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향후에 또 다른 그 반도체에 경쟁하는 뭐 우리는 전쟁이라 그러죠. 네, 그렇죠. 그런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이렇게 가격이 옛날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런 폭이 굉장히 줄어든 거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또 한 부분은 이제 플레이어가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영향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가격의 진폭이 줄어들고 이렇게 돼서 반도체도 옛날처럼 그렇게 진폭이 굉장히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산업으로서 이제 조금씩 변화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제 디램 가격 부분인데요. 그 7월 달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다음서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시장 가격이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보면 이제 조금씩 내려온, 아마 그 영향이 좀 이제 떨어지면서 좀 내려온 것 같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고정 가격은 거의 이렇게 변동이 없이 쭉 이제 유지가 되는 형태, 그동안에 계속 떨어지다가 이런 형태가 됐는데요. 이런 가격 동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가 되었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본질 중에 하나가 5세대 이동 통신이지 않습니까? 예. 하웨이의 5세대 이동 통신을 확장을 못 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5세대 이동 통신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세대 이동 통신이 시작이 되면 크라우딩 비즈니스라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는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디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5세대 이동 통신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는 사실 이 디램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렇게 아니죠. 크게 영향을 안 미쳤고요. 단지 순간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던 것은 그 당시에 뭐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사재기 브로커들이 사재기 하는 것 때문에 슬라이트하게 올라갔던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 고정 가격이 디램이 이렇게 딱 요즘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뭐 한 2.9불로 정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거의 바닥을 쳤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여러 증권 회사들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한 리포트 하나를 일단 들어볼 텐데요. 신재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재고가 정상화 국면에 진입하는 등 업황 회복 기대감에 힘입어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삼성전자. 최근 3거래일간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삼성전자 주식을 1,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증권업계에선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가 우상향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일시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꾸준히 우상향하지 않을까를 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랑 스마트폰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모두 다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수요가 4분기 들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 서버 수요 선행 지표를 평가받는 대만 기업 에이스피드의 지난달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34.7% 늘었습니다. 여기에 갤럭시 폴드와 노트 10 등 스마트폰 판매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디스플레이 사업도 OLED를 중심으로 한 사업 고도화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황 턴어라운드와 내년 실적 개선 기대감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움직임이 각 증권사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15일 기준 삼성전자의 각 증권사별 평균 목표 주가는 58,405원으로 석 달 전에 비해 6.56% 올랐습니다. 삼성증권은 기존 5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 SK증권과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도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다만 증시 전문가들은 변수 또한 적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오는 12월 15일부터 미국은 중국산 제품 약 189조 원어치의 15% 추가 관세를 물린다는 계획인 가운데 여기에는 중국의 생산 기지가 존재하는 애플 아이폰과 PC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축소될 것이란 전망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교수님 보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리포트에 나온 거 보면 목표 주가 평균이 58,04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최고 주가가 57,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지금 높게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3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4분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분기 삼성전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이 부분들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 산업만 그냥 전망해 네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3, 4분기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네. 깜짝 실적이 났는데 반도체 부분만을 봤을 때는 이익률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 않았느냐. 예, 그렇죠. 한 3조 좀 넘는 예. 이익률,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분기보다는 내년 분기가 더 굉장히 긍정적이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세대 이동 통신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크라우딩 비즈니스라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적어도 6개월 이전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테스팅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요. 특히 그중에 릴라이빌리티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빠르면 올 연말 4, 4분기나 아니면 내년 1, 4분기, 2, 4분기에는 아마 업그레이드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주문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길게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새로운 수요 이 부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되면 4분기서부터도 그런 쪽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특히 메모리 플레이어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어떤지 아무튼 영업이익률은 잘 될 때는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참가자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호시탐탐 노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봤을 때에 역시 이제 제일 겁나는 주자는 인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에 인텔이 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거든요. 인텔의 위협, 이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만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시는 것처럼 인텔은 이제 메모리의 원조 회사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죠.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구조를 보게 되면 가장 그 싼 가격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 디스크가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주력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D램이 있고 그 위에 CPU가 있습니다. 예. 그런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빨라지게 되니까 예.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상당히 저는 느립니다. 예. 그래서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 사이에 새로운 메모리가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예. 하는 것이 이제 인텔이 지금 주장해서 제품을 출시를 한 겁니다. 그것을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라고 그래요.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 그러니까 D램과 낸드의 사이의 시장이 필요하다. 예. 새 시장을 열겠다는 겁니다.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그래서 그 제품이 나와서 현재 인터넷 데이터 센터들이 아마 테스팅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시장이 형성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처럼 낸드를 잘하는 우리나라나 뭐 도시마나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낸드의 속도를 더 올리는 작업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결국 경쟁을 이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그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인텔이 그 시장을 열어줄 것인가, 예. 안 열어줄 것인가, 그건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인텔과 그다음에 기존의 제품을 통해서 그걸 커버하려고 하는 삼성전자와 서로 방어와 공격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고 또 그 우리 메모리 업체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비 여기까지도 같이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일본 그 100일 전 정도의 수출 규제 그 세 개 품목이 모두 다 반도체에 그에 관련된 부분이었으니까요. 지금 한 100일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 영향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100일 동안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뭐 먼저 하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예. 이 IT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IT 업체가 있고요. 그 IT 업체의 반도체 칩과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또 그 소위 말하는 부품 회사가 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값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이 세 영역이 서로 딱 체인을 만들어서 서로 이 소위 말하는 상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100일 전에 일본에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서 새 항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 IT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체인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흔들어져서도 다 세 분야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에 그걸 건드렸는데 100일이 지금 지났습니다. 처음에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했을 땐 우리 특히 일본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로부터 우리가 수입에 서기 때문에 수요기업인 반도체 회사나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굉장히 당혹을 했습니다만 예. 빠른 속도로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제품을 공급받아서 평가를 하고 그것은 이제 수입처 다변화가 되겠죠. 예. 그리고 국내에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국산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뭐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잘 극복을 했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뭐 워낙 언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예. 잘 위기를 극복을 했고 이제 앞으로가 또 더 이게 끝난 상황이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피해는 없었다. 예, 없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일본이 아닌 그 수입처 다변화 그리고 또 국내 업체를 빨리 발굴해서 국산화가 됐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를 보면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죠. 예. 그러나 이것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액체 불화수소 예.
그것은 아직도 일본에 수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기체는 세건이나 허용을 해줬지만. 그런데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대만, 중국 그리고 국내 두 개 업체에서 국산화를 해서 현재 생산하는 데는 반도체 업체, 디스플레이 업체가 생산하는 데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근데 아직 수출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것이죠. 뭐 포토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두 회사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해줬고요. 폴리미드에 대해서는 한 건에 대해서 일본에 수출 허가를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생산은 24시간 가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재료를 공급받아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면 그 영향은 IT 업체한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일본에서 또 지금 규제 항목으로 있는 항목들을 가지고 또다시 규제를 한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잘 지켜보고 예. 또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업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수출 규제가 시작됐을 때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일본 내 기업들도 편안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보도에 난 걸 보면 일본 기업이 워낙 매출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장을 그냥 한국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검토를 했다. 이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타당성은 어느 정도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을 가정을 하게 되면 선진국들끼리의 경제 분쟁은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점인가 되게 되면 이제 타협 이 부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일본 수출 규제 이 부분들이 타협 이런 부분으로서 갈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학회에서 보게 되면 예. IT 밸류 체인상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결국은 이런 규제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것은 일본의 기업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스텔라라든지 모리타 같은 공업이 당장 수출을 못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회 수출한다든지 공장을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시발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해결이 되어서 예. 이 IT 밸류 체인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만이 결국은 IT 경기가 안정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빨리 좀 정치적인 이슈로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것과 함께 일본 수출 규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됐을 때 많이 얘기했던 것이 우리도 소재를 국산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다른 일들도 굉장히 많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좀 뜸하셨을 것 같은데 진행 과정을 보면 8월 중순 정도에 정부가 소재 장비 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특별법도 거기에다가 만들고 뭐 이런 형태를 했고요. 지금 보면 100개의 선도 기업을 선정하겠다 하는 지금 과정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부의 육성책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이런 부분들의 국산화율을 훨씬 더 높이고 하는 그 부분들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될까요? 우선 이번에 수출 규제 항목 중에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수요 기업 그리고 실제로 국산화하는 기업 예. 그리고 이 정부가 정말 빠른 속도로 대응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반도체 일본으로부터 수입받는 소재 부품 장비가 아직도 일본에서 받는 제품이 소위 말하는 기술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기술의 난이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국산화가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10년간 넘게 소재의 국산화율 뭐 한 50% 이하, 그다음에 장비의 국산화율 뭐 한 20% 이하로 정체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일본에서 보통 수입하는 그 제품 자체가 기술의 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이 높은 분야를 국산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분야를 국산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정책이 되겠죠. 예. 현재 정부에서 100대 품목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가 아마 20여여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의 4분의 1 정도가 되네요.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먼저 뭐 반드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나라에 종속돼서 수입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죠. 국가별 다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 아래 그 국가별 다변화를 하다 보면 국산화를 해야 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국산화를 한다는 것은 국산화의 개념이 아닙니다. 옛날에 국산화의 개념은 원가 절감의 개념이지만 예. 이제는 똑같은 가격으로 국산화되면 똑같은 가격으로 수요기업에서 구매를 해주기 때문에 글로벌 최고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 예,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항목을 선정을 해서 이제 육성할 거냐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세 번째는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된다. 규모가 너무 작으면 시장의 규모가 작으면 그것은 오히려 수입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잘 검토를 해서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본 잠깐 속보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11시서부터 롯데 신동빈 회장의 그 선고가 있었는데요.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또 한 부분 여쭤볼 부분이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은 조금 아마 그 뉴스성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반도체에 투자한다. 이 부분들이 정말 엄청난 공포로 시장에 와서 닿았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중국에서 석유보다도 많이 수입하는 것이 반도체인데 그 부분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다라는 걸로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을 인수해가지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 했었는데요. 지금 중국의 반도체 시장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에 예. 중국의 몽이라고 그랬죠. 예. 시진핑 주석이 2024년까지 중국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70%를 예. 중국에서 생산하겠다. 예. 그럼 저희들의 50% 정도가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게 되는데 상당히 시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IT 전쟁의 그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예. 여전히 반도체는 IT 업체가 아시는 것처럼 애플이나 구글 같은 인터넷 데이터,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반도체도 보면 인텔도 있고요, 예. 퀄컴도 있고요, 마이크론도 있고 굉장히 강자죠.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도 보게 되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랭과 같이 세계 최고의 강자가 있는 겁니다. 예. 이 세 분야가 다 미국이 최고의 강자인데 예. 그것을 중국에서 이 분야를 미국 수준으로 똑같이 가겠다고 부르짖은 것이 바로 제조 2025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LCD가 사실은 10년 전에 중국에서 생산하는 LCD의 70%를 우리가 생산하겠다 해서 예.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 LCD 사업을 지원을 했죠. 예.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 생산량에서는 세계 최고가 되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 하에서 제조 2025라는 것을 중국에서 이제 정부에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저희 나라하고는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엄청난 경쟁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기술 격차를 통해서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자 하는 예. 전략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과 같이 수출 규제 이슈가 이제 벌어졌던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저희들이 여전히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은 얼마 전에 중국의 칭하유니 그룹이라는 회사가 메모리 반도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에 170조를 더 투자하겠다. 예. 그럼 170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보통 메모리 반도체, 그걸 우리가 이제 웨이파를 투입한 숫자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월 10만 장의 웨이파를 투입을 한다면 그것이 공장 하나 짓는데 한 10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7개 공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공장 숫자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에 너무 많은 메모리 공급지가 생기게 되면 또 치열한 가격의 이슈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5세대 이동통신을 통해서 새로운 메모리 수요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중국하고 기술 격차를 벌인다는 것은 가격도 싸지고요. 성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이 이제 시장을 가져가고 또 우리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또 더 확장하는 뭐 이런 전략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 기술력의 격차를 더 벌려서 따라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규모를 더 키우고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 부분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지금 그 디스플레이 시장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황하고 전망은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는 LCD 패널이 있고요. 예. OLED 패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의 LCD의 생산량이 우리 한국의 삼성, LG 디스플레이의 생산량을 추월을 해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경쟁력에 의해서 중국은 이제 정부 보조를 받기 때문에 뭐 코스트가 당연히 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면 그동안 LCD로 이제 우리 두 디스플레이 패널 회사가 많은 이익을 내왔는데 더 이상 불가능해졌던 것이고요. 특히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서 많은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니까 가격이 이제 점점 정말 놀라울 정도로 떨어져서 예.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LCD를 생산하면 적자폭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이 LCD를 사업을 이제 점점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단계에서 축소를 하다 보니까 뭐 구조조정도 하고 하는 그런 지금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얼마 전에 13조 정도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디스플레이 부분에 승부수를 띄운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LCD가 참 좋은 경험이죠. 예. LCD는 이제 우리 두 디스플레이 회사가 사업의 규모를 빠른 속도로 축소를 해서 예. 뭐 심지어는 수년 내에 사업을 포기를 할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제 중국과 기술 격차가 3년 이상 존재하고 앞서 있는 부분이 바로 OLED 분야입니다. 예. OLED 분야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형 OLED가 있고요. TV용 대형 OLED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은 현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소형 OLED의 세계 최고의 강자입니다. 현재 보면은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가 합쳐서 약 연 20만 장 정도의 캐파가 된다고 하면 예. 최근에 중국의 BOE나 비전옥스가 투자를 해서 내년 초가 되면 말이죠. 10만 장 정도 생산이 되고요. 10만 장이요. 예. 예. 그런데 똑같이 LCD처럼 중국이 지금 투자 계획을 보게 되면 중국이 2020년 내년까지 또 5조 정도를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면 2021년 말 정도 되면요, 중국에서 생산하는 소형 OLED 패널 수가 한국의 소형 OLED 패널 수보다 또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예. LCD처럼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그렇죠.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삼성의 소형 OLED 패널 기술이 현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대형 OLED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대형 OLED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삼성이 소형 OLED에서 가지고 있는 뛰어난 기술 바탕으로 거기에 칸텀닷 기술을 접목을 해서 대형 OLED 시장을 전환을 하겠다는 그 신호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소형에서 대형으로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 삼성의 현재 전략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지금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